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민현석입니다. 서울의 도심을 걷다 보면 종종 서울 도심만의 특별한 공간적 인상을 발견하고 그 강렬한 문화적 매력에 이끌려 다시금 이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한 서울의 도심에서 운 좋게 과거의 문화적 경험을 접하게 될 때면 마치 옛 친구라도 만난 듯이 우리는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때의 공간적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이 사라져버렸을 때는 달라진 모습에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울 도심만의 독특한 공간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도시 형태적 관점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심의 도시 형태는 예로부터 자연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리학을 숭상하였던 유학자들이 한양에 도읍을 건설할 때도 유교적 철학 원리에 따라 궁궐과 주요 시설의 위치를 정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자연지형을 중시하였던 전통은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대 중국의 도시 형태를 그대로 채용하기보다는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도성을 쌓고 기하학적인 방위보다는 지리적인 형세를 고려하여 성문을 두었습니다. 한양도성 내부의 크고 작은 길도 내사산 자락에 흘러내렸던 시내를 따라 형성되었고 그 길을 중심으로 동네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길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서로 이웃한 집이라도 같은 동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19세기 한성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기술한 환경지리학에서 유보네가 서울의 동네를 마을이 아닌 길이라고 언급하였던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어 기능과 효율을 중시하는 서구의 도시계획이 도입되면서 예로부터 이어지던 도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연지형에 순응하여 형성되었던 길이 새로이 조성된 도로에 의하여 단절되면서 길을 따라 분절되었던 필지와 그 위에 조성된 건축물들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곱고 널찍한 도로 주변의 소규모 필지들이 대규모 부지로 병합되었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오밀조밀하게 늘어섰던 건축물도 대규모 부지를 중심으로 점차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과거의 동네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의 도시가 요구하는 기능과 효율을 중시한 대규모 마천루 빌딩이 도로 주변에서 도로로 구획된 블록 내부로 확산되면서 서울 도심의 옛 도시 형태 변화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낡고 협소한 도시 환경이 정비되고 부족하였던 기반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골목과 길을 따라 불규칙하게 서 있는 영세한 건축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연출해왔던 서울 도심만의 독특한 물리적 경관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공간 문화의 계승과 체험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도시 정비 사업에서 옛 도시 형태를 물리적, 문화적으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비 사업으로 새로이 복원된 도시 형태가 인접한 주변의 공간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건축물과는 달리 도시 형태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이 형성되어 온 길과 길을 따라 배치된 여러 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그 특성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길과 블록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같은 계획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업 단위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 서울 도심의 도시 형태적 특성을 완결된 형태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맹목적인 물리적인 형태만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보존 방식의 스펙트럼을 넓히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유한 공간 문화를 담고 있는 도시 형태적 특성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 형태학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습니다. 도시 형태의 고유한 특성을 발현하는 주요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요소 사이에 발생하는 위계적 상관관계, 그리고 도시의 물리적 공간 형태와 사회 경제적 활동 간의 수평적 상관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와의 진전으로 도시의 규모가 팽창하고 이동의 속도가 가속화돼 보이는 오늘날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이나 필지, 도시 조직 등과 같이 공간성을 띠고 있는 요소와 접근도로, 간선도로 등 이동성과 관련 있는 요소로 도시 형태의 구성 요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도시 형태적 균질성을 띠고 있는 기초 단위인 도시 조직의 공간적 범위도 작게는 하나의 가로블록 또는 수개의 가로블록을 포함한 도시블록에서 대도시의 슈퍼블록까지 규모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층화돼 보이는 대도시의 건축적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의 외부 형태와 내부 공간의 연결관계를 평면과 인면 또는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도시 형태적 특성을 발현하는 주요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이들 사이의 위계적 상관관계, 도시의 물리적 공간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공간 활동과의 수평적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구성 요소 사이의 위계적 상관관계는 사업 대상지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도시 전체로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외 사례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공간적, 내용적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공간적 범위에 따라 도시 형태적 특성을 발현하는 물리, 사회, 경제적 요소의 보존 유무를 표기하였습니다. 물리적 요소는 대도시의 공간 속성을 반영하여 공간 단위와 네트워크 단위로 다시 세분하여 정리하였고, 사회적 요소의 경우 도시 공간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활동이 발생하는 중간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요소의 보존 유무를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도시 형태 구성 요소의 보존 내용에 따라 물리적 형상 보존을 우선시하였던 사례는 보존, 복원과 재해석을 시도한 사례는 개발로 구분하고,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모두 적용되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보존, 개발로 분류하였습니다. 국내외 도시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 도심의 도시 형태 보존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의 독특한 도시 형태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구역뿐만 아니라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 도심 전체의 도시 형태적 맥락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구역 내의 도시 형태가 독자적으로 서울 도심의 독특한 도시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주변 지역, 나아가 서울 도심 전체와의 공간적 상관관계 속에서 차별화되는 형태적 특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볼로냐에서는 전후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로 도심의 역사적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1969년 볼로냐 역사도심 보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역사도심에 산재하여 있는 건축물을 형태적 특성에 따라 대규모 공공건축물, 귀족이나 고위급 중산층을 위한 저택, 중세시대 수공업자들의 주공병용주택, 서민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나 기능, 사회 경제적으로 동질적인 13개의 도시구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각의 구역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특성과 사회적 동질성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도시 형태적 특성을 발현하는 물리적 요소 사이에 발생하는 위계적 관계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길과 건축물 등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구성요소의 집합체로서 도시블록이 형성하는 도시구조, 다양한 특성의 도시구조가 공존하는 도시평면에서 구현되는 도시체계, 도시평면의 자연지형적 특성이 결합한 도시유기체로 이어지는 각각의 공간적 위계 속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도쿄에서는 긴자식스 개발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기존 도로를 부진의 이동 통로로 재활용함으로써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긴자 지역의 고유한 격자형 블록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보행 흐름의 연속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울룸에서는 시가지를 남북으로 단절하였던 노이에슈트라세의 차선을 축소하고 도로 중앙에 보행 광장을 설치하여
도심의 옛 가로 체계를 복원하였습니다. 우회도로 건설과 보행 우선 구역의 설치로 통과교통을 줄이고 도로는 주변과 단차를 낮추어 남북 간의 단절되었던 보행 흐름과 공간상의 연속성도 복원하였습니다. 셋째, 도시의 형태적 특성을 발현하는 물리적인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형성하는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와의 수평적 관계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형태는 구성 요소 사이의 독특한 공간적 관계성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계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관계성에서 차별화되는 형태적 특성을 발현하는데, 이때 사회적, 경제적 요소가 도시 형태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시간적 관계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도시 형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는 도시 형태가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소는 특히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교차하는 중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 사회적 활동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경제적 요소는 토지 이용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업적, 산업적, 문화적 활동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슈퍼블록의 도입으로 재편된 블록 내부의 유효 공간을 활용하여 보행 공간을 확충하고 그 주변의 상업용도를 유지함으로써 거리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의 을지 트윈타워에서는 옛 골목길의 선형을 따라 건축물 내부에 공공보행 통로를 조성하고 공공보행 통로 주변에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보행 통로에 면한 편의시설의 개방성이 낮아 골목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거조한 실정입니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서도 기존의 건축물을 존치, 골목길과 자연지형의 보존을 통하여 서울 고유의 마을 특성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연속성보다는 물리적 복원에만 치중하였던 결과 장소적 매력과 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넷째,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성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길과 건축물, 길로 구획된 가로블록 등과의 위계적, 수평적 관계성을 보존합니다. 도시 형태의 구성요소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사적 건축물은 매입이나 기부 체납 등으로 존치하여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 시설로 재활용합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건축물이나 내부 통로 등의 배치로 기존의 동선 체계를 유지하고 통로에 면한 건축물의 계부부나 인면 디자인, 용도 관리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합니다.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 유구는 현 위치에 존치하거나 인근 또는 지하 공간으로 이전하여 보존합니다. 이때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개발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멸실 훼손의 위험에 처한 우수 한옥을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매입하여 게스트하우스, 작은 박물관, 전통공방, 북촌문화센터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한편 부득이하게 일부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었던 츠키시마에서는 니시나카도리를 따라 형성된 연도형 상점가가 연출하는 고유한 도시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지 내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계획하고 가로에 면한 지상부에 상업시설을 유치하였습니다. 서울의 센트로폴리스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도시 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평룰이 적용되었습니다. 공평룰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발굴된 역사 자원을 건축물 지하에 조성된 전시관에 보존하여 기부 체납하고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용적을 지상층 부분에서 보존받아 사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도심의 독특한 도시 형태적 특성을 보존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거 공공의 일방적인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 주민이 지역 고유의 도시 형태적 특성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의 생활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서울 도심의 도시 형태적 관계성을 복원하고 재해석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는 물론 서울 시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옛 도시 형태의 물리, 사회, 경제적 맥락을 복원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공공자금 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블룸에서는 건축 워크숍, 전문가 포럼,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노이에 슈트라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시민과의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을 개방하고 인근에 인포박스를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밝은 유물을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볼로냐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회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낡은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공방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등 역사 도심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였습니다. 대만의 다다오청에서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전통산업을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재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환경이 활성화되었고 여러 문화 창의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전통문화 자산을 활용한 산업 진흥의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도심만의 도시 형태적 특성을 보존하는 일은 맹목적인 도시 환경의 물리적 보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개발되어 팽창하고 결국은 날과 쇠퇴되는 성장 주기를 따라 변화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타의 도시와는 다른 서울 도심만의 고유한 형태적 특성이 발현하는 공간 인문적 관계성, 다시 말해서 서울 도심만의 개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만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곧 토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